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형님, 저 할배 또 왔습니다. 신경 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형님, 저분 매일 저기서 폐지 주우시잖아요. 오후 3시, 낡은 주택가 골목 입구. 시멘트 바닥에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 앞에서 5명의 청년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태수가 그들의 중심이었다.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모습이 골목 저편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허리가 120도 가까이 굽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낡은 군용 점퍼의 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난 운동화. 그의 리어카에는 오늘 하루 모은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다. 태수는 소주잔을 입에 대다 말고 그 노인을 힐끗 쳐다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이 동네에서 6년째 살고 있지만 저런 노인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다들 비슷비슷해 보였다. 형님, 요즘 장사 어때요? 민수가 물었다. 태수의 오른팔 격인 청년이었다. 그냥 그래. 먹고 살만은 해. 태수는 이 동네에서 작은 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였지만 뒤로는 중고폰 거래와 각종 중개업을 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장사였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 태수의 뒤에는 이 지역 조직의 중간 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태수는 무심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노인의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더 처져 있었다. 리어카를 수십 년간 끈 흔적이었다. 에이, 불쌍하긴.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다니. 준호가 혀를 찼다. 태수 밑으로 들어온 지 2년 된 막내였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태수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노인이 골목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골목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노인과 건달 청년의 운명적 만남, 그 뒤에 숨겨진 15년 전 비밀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대리점 문을 닫고 2층 원룸으로 올라갔다. 좁은 방에는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벽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태수는 그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라 놓았다. 엄마, 오늘도 잘 넘어갔어. 그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암이었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태수는 합법의 경계를 넘었고 결국 지금의 삶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 사이에서 그는 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또 그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태수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노인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다.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다. 그 노인의 굽은 등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날 밤 태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배고파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누군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어주는 꿈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주름투성이었다. 노인의 손이었다. 새벽 4시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대리점 문을 열었다. 창문을 닫다가 골목 쪽을 보니 저 노인이 또 리어카를 끌고 나가고 있었다. 새벽 5시였다. 매일 저 시간에 나가시나? 태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슬쩍 뒤를 따라갔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노인의 뒤를 밟았다. 노인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했다. 그리고 한 대형마트 뒤편 재활용 수거장으로 갔다. 이미 그곳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 서너 명이 더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각자 자리를 잡았다. 태수가 따라간 노인은 한쪽 구석에 리어카를 세우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허리를 굽혀 골판지를 하나씩 주워 올리는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런데도 노인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노인 한 분이 태수가 따라온 노인에게 다가갔다. 박 선생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 김 선생. 어제 못 나온 게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박 선생. 그 호칭을 듣는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였다. 박 선생?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많이 아프셨다던데. 뭐, 늙으면 다 아프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지.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계속 폐지를 주었다. 태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리점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포장마차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태수가 슬쩍 물었다. 야, 이 동네 폐지 주우시는 할아버지들 중에 박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 아는 사람? 박 선생요? 혹시 박영수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다. 박영수. 네, 저 골목 안쪽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여기 사신 지 한 30년 넘었다던데요. 태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박영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5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영수. 태수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멍하니 소주잔을 바라봤다. 후배들은 형님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떠들고 있었다. 형님도 아세요? 그 할아버지 되게 착하시대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준호가 말했다. 착하다고? 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옛날에 이 동네 애들 많이 도와주셨대요. 밥도 사주시고 학원비도 대주시고.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주잔을 꽉 쥐었다. 그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지금은 뭐 하시는데? 그냥 폐지 주우시죠.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혼자 사신대요. 가끔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다던데. 민수가 덧붙였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간다. 네? 형님, 벌써요? 응. 일 좀 처리할 게 있어. 태수는 황급히 포장마차를 빠져나왔다. 골목을 걷는데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골목 끝 담벼락에 기대서서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가 없었다. 박영수. 그분이 그분이시라면 15년 전 태수는 이 동네에서 살았다. 정확히는 이 동네 쪽방촌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태수가 3살 때 가출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태수는 늘 배가 고팠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번 돈은 늘 모자랐다. 방세를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빠듯했다. 태수는 학교 급식이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학교가 일찍 끝났다. 집에 가봐야 어머니는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 태수는 추운 골목을 배회했다. 그러다 한 작은 철물점 앞을 지나갔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한 난로 열기가 느껴졌다. 태수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 그때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태수를 발견했다. 애야, 밖에서 뭐해? 춥지 않니? 들어와. 좀 녹았다 가거라. 노인은 태수를 안으로 불렀다. 태수는 망설이다가 들어갔다. 난로 앞에 앉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밥은 먹었니? 노인이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있어봐. 노인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라면을 끓여왔다.
그것도 계란을 풀어놓은 라면이었다. 태수는 그 라면을 허겁지겁 먹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노인은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학교 다니니? 네. 공부는 잘하고. 그냥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공부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그날 이후 태수는 가끔씩 그 철물점을 찾아갔다. 노인은 태수를 볼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줬다. 빵이나 우유, 때로는 도시락까지. 노인은 태수의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도와줬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태수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철물점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태수는 처음으로 울었다. 노인 앞에서 펑펑 울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노인은 태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얼마나 필요하니? 모르겠어요. 일단 엄마 모시고 병원 가자. 내가 낼게. 노인은 자신의 낡은 차로 태수의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리고 진료비와 약값을 냈다. 당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할아버지, 이 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 그 후로도 노인은 태순의 집에 가끔 쌀이며 반찬을 가져다 줬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고 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태순애가 이사를 갔다. 어머니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것이다. 태수는 노인에게 인사하러 갔다. 할아버지, 저희 이사 가요. 그래? 어디로? 서쪽 동네요. 엄마가 거기서 일하시게 됐어요. 그럼 잘 됐구나. 엄마 건강 잘 챙기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태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노인은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게 살아라, 태수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아. 네, 할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다. 태수는 그 후로 노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만나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태수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엇나갔다. 어머니는 그런 태수를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태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태수는 조직의 말단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러다 3년 전 이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 조직 보스가 이 지역 관리를 맡으라며 태수를 보낸 것이다. 태수는 대리점을 차리고 정착했다. 하지만 옛날 기억은 대부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 노인이 바로 여기 같은 골목에 살고 계셨던 것이다. 15년 동안 담배를 다 피운 태수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민수가 말한 그 집을 찾아야 했다. 노인의 집을. 골목 깊숙한 곳, 낡은 단층집 하나가 보였다. 대문 옆 우편함에 박영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태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벨을 누를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의 손이 대문 벨로 향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몇 번이고 반복했다. 결국 태수는 벨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어떻게? 태수는 자괴감에 빠졌다. 노인이 자신을 그토록 도와줬는데 자신은 노인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 착하게 살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남에게 피해나 주며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박영수를 검색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10년 전 지역 신문 기사였다. 30년간 이 지역 저소득층 아동 지원. 박영수 씨, 조용한 선행. 기사를 읽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사에는 노인이 30년 동안
자신의 철물점 수익으로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추정 지원 금액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노인은 지금쯤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은 그 돈을 남을 위해 썼고 지금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태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곧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나올 시간이었다. 새벽 5시 태수는 대리점 앞에 서 있었다. 골목 안쪽을 응시하며 노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과연 노인은 정확히 5시 10분에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걸어갔다. 노인은 태수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 젊은이. 일찍 나왔네. 노인의 목소리였다. 15년 전보다 더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때 그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태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 아닙니다. 그냥.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노인은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 얼굴이 낯익은데. 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영. 노인이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노인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했다. 15년이나 지났고 태수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됐으니까.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아팠다. 기억해주지 않는 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노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태수는 발걸음을 돌려 대리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었다.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하다가 발견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공책을 펼치자 어린 글씨로 빼곡히 쓰인 일기들이 보였다. 태수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월 1, 오늘 철물점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주셨다. 계란도 넣어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태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 시절의 자신은 이렇게 순수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나는 할아버지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어. 태수는 자책감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노인에게 보답해야 했다. 점심시간 태수는 민수를 불렀다. 야, 박영수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봐. 네? 왜요, 형님? 그냥 궁금해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알았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민수가 정보를 가져왔다. 형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2세세요. 부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아들 둘인데 둘 다 서울에서 산대요. 거의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물점은 10년 전에 문 닫으셨고 그 이후로 폐지 주어서 생활하신대요. 건강도 안 좋으셔서 병원 자주 다니시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신다고. 민수의 말을 들을수록 태수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한 달에 폐지 줍는 걸로 얼마나 버세요? 많이 줍는 달에 40만 원 정도요. 적으면 20만 원도 안 된대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태수는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태수는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심한 기침이었다. 태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배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유와 빵, 과일 등을 샀다. 봉투 가득. 다시 노인의 집 앞으로 왔다. 이번에는 배를 눌렀다. 누구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아침에 뵀던 사람입니다. 아, 그 젊은이? 무슨 일이야? 문이 열렸다. 노인이 나왔다. 태수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시라고요? 이게 뭐야? 그냥 제가 감사해서요. 감사? 내가 뭘 했다고? 노인은 당황스러워했다. 그냥 받아주세요. 태수는 봉투를 노인 손에 쥐어주고 황급히 돌아섰다. 잠깐 젊은이. 노인이 불렀지만 태수는 뛰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태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가끔씩 노인의 집 문 앞에 우유나 빵을 두고 왔다. 노인이 모르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형님,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래? 태수는 웃었다. 스스로도 느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노인을 다시 만난 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2주가 지났다. 태수는 계속 익명으로 노인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형님, 문제 생겼습니다. 무슨? 박영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뭐? 어디? 길에서요. 폐지 주우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데. 태수는 재킷을 낚아채고 뛰어나갔다. 민수도 뒤따랐다. 근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 대기실에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당뇨도 있으시고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없으시고. 태수가 다가갔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태수를 돌아봤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손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입원 수속 좀 해주시겠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수는 수속을 밟았다. 입원비 선납금 200만 원을 냈다. 민수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병실로 옮겨진 노인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의 얼굴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주름이 많아졌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그 따뜻한 인상이었다. 할아버지. 태수는 작게 불렀다.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저예요? 태수. 기억 못 하시겠지만 15년 전에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그 아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말씀 지키지 못해서. 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됐어요. 밤새 태수는 노인 곁을 지켰다. 민수에게 대리점은 맡기고 자신은 병실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깨어났다. 눈을 뜨더니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세요, 할아버지. 태수가 다가갔다. 노인은 태수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아, 그 젊은이. 자네가 왜 여기? 제가 모셔왔습니다. 왜? 쓰러지셨잖아요.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네. 폐를 끼쳤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갚을게. 시간 좀 걸려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 노인이 벌떡 일어나려 했다. 태수가 부축했다. 할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저 기억 못 하시죠?
당연해요. 15년 전 일이니까.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철물점에 자주 갔었어요. 노인은 태수를 찬찬히 바라봤다. 혹시 태수?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네, 저예요.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태수. 정말 태수구나. 얼마나 컸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랬구나. 안 됐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할아버지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태수는 자신의 지난 15년을 이야기했다. 방황했던 중학교 시절, 엇나갔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어머니의 병과 죽음, 그 후 조직에 들어간 이야기까지. 노인은 묵묵히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다. 태수야, 내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면 돼.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태수는 노인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태수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오후 민수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준호, 성호, 재민까지. 태수의 후배들이 모두 왔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너희는 왜 다 왔어? 형님이 여기 계시다길래.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 들었습니다. 민수가 노인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수 형님 동생들입니다. 오, 그래. 잘생긴 젊은이들이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 아니야, 괜찮아. 아닙니다.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네 명의 청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구나. 너희들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태수는 결심했다. 노인을 제대로 돕기로.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뭔가 해보기로. 노인이 퇴원한 날, 태수는 후배들을 모았다.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였다. 형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너희들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태수는 심호흡을 했다. 나 이제 이 바닥 정리하려고. 네? 네 명의 후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싫어졌어. 박 할아버지 다시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하지만 형님, 조직에서 그냥 놔둘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강요 안 할게.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민수야, 형님 혼자 보낼 수 없죠? 저도 사실 이런 생활 지겹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형님. 박 할아버지 같은 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와 재민도 같은 뜻을 밝혔다. 고맙다, 얘들아. 태수는 후배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태수는 조직 보스를 찾아갔다. 보스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형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보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이 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보스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얼마나 먹었는데 그냥 나간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나가면 너희 후배들은 어떡하고? 걔들도 같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보스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들 미쳤구나.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냥 제대로 살고 싶어서요. 제대로? 이게 제대로가 아니라고. 네.
이건 제대로가 아닙니다. 보스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좋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 대신 조건이 있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던 구역 깨끗하게 정리해. 그리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제대로 해. 그러면 보내줄게. 알겠습니다. 근데 태수야. 네.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알지? 압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 다음 2주 동안 태수는 정리 작업을 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대리점도 정리했다. 그동안 후배들도 각자 정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보스가 태수를 불렀다. 다 정리했냐? 네, 형님. 그래. 수고했어. 그동안 고마웠다. 보스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퇴직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태수는 봉투를 열어봤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형님, 새 출발 잘해. 그리고 다시는 이쪽 세계에 발 들이지 마. 감사합니다, 형님. 태수는 마지막으로 90도로 인사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살자. 이제부터는. 조직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와 후배들은 매일 아침 박영수 노인의 집 앞에 모였다. 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태수가 말했다. 노인은 난색을 표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는 너희 일 해야지. 저희 일이 바로 이겁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명의 청년이 노인을 따라 수거장으로 향했다. 노인이 폐지를 줍는 동안 그들도 함께 골판지를 모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형님,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준호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걸 매일 하시는 거야. 그것도 82세. 태수의 말에 후배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노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실감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었다.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봤다. 오늘은 양이 많네. 너희들 덕분이야. 할아버지, 이거 팔면 얼마 받으세요? 성우가 물었다. 글쎄, 한 3만 원? 요즘 폐지값이 떨어져서 말이야. 3만 원. 아침 5시부터 낮 12시까지 7시간을 일해서 3만 원. 청년들은 숙연해졌다. 할아버지, 점심 저희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너희가 도와줬는데. 안 됩니다. 저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태수는 노인을 근처 국밥집으로 모셨다. 6명이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자제분들은 언제 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들? 글쎄. 작년 추석? 그때 큰애가 잠깐 왔었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연락은 하세요? 가끔. 근데 애들도 바쁘니까. 애들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를 모시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내가 평생 살던 곳이니까.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 태수는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노인이 갑자기 기침을 했다. 심한 기침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수는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진 결과 만성기관지염이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약값이 얼마예요? 태수가 의사에게 물었다. 한 달 치면 15만 원 정도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낼게요. 안 돼. 내가 낸다니까. 할아버지, 제발 받아주세요.
15년 전에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 병원비 내주셨잖아요. 태수의 말에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결국 태수가 약값을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이 말했다. 태수야, 고맙다. 근데 이러면 안 돼. 왜요? 너도 먹고 살아야지. 나한테 이렇게 돈 쓰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저 괜찮습니다. 일 구하면 되니까요. 일은 구했니? 아직이요. 사실 태수는 막막했다. 조직을 나온 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다. 대리점도 정리했고 다른 기술도 없었다. 전과 기록도 있어서 취직도 쉽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 한 분 소개해 줄까? 노인이 말했다. 누구신데요? 교회 집사님인데 건설회사 하셔. 거기 사람 구한다고 하시던데. 정말요? 응. 힘든 일이긴 한데 너희 젊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노인의 소개로 태수와 후배들은 건설회사 사장을 만났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박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일 배우고 싶다고? 네, 사장님. 전과 기록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겠어요?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장은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명은 동시에 인사했다. 이틀 후 태수 일행은 건설 현장에 첫 출근을 했다. 일은 정말 힘들었다. 자재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를 섞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땀 흘려 일한다는 게, 떳떳하게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형님, 힘들지만 기분 좋네요. 민수가 말했다. 그러게. 나도 그래. 첫 월급날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2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태수는 그 돈의 절반을 노인에게 드리러 갔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요. 안 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써야지. 할아버지한테 쓰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태수야, 내 마음은 고맙다. 근데 나는 내가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미래요? 응.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야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잖아. 노인의 말에 태수는 깊이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기술 배우는데 돈 쓸게요. 대신 할아버지 병원비랑 약값은 제가 낼게요. 그것도 안 돼. 이건 협상 불가입니다.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노인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수는 후배들과 소주를 마셨다. 형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준호가 물었다. 응, 잘하고 있어.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왠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5명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박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맞아.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진짜 보물을 알려주신 거야. 보물이요? 응. 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태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이 흘렀다. 태수와 후배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건설회사 사장도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수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급여 5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기뻤다. 열심히 일한 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한편 박영수 노인은 태수의 권유로 폐지 줍는 일을 줄였다. 일주일에 3일만 나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태수야, 너 덕분에 나 요즘 젊어진 것 같아.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노인을 모시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야, 여자친구는 없니? 없어요, 할아버지. 왜? 너 같은 청년이면 여자애들이 좋아할 텐데. 예전 생활 때문에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과거는 과거야. 너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노인의 말에 태수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덕분에 사람 됐어요. 무슨 소리야? 원래 내가 착한 아이였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단풍을 바라봤다. 태수야, 나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15년 전에 내가 이사 간 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아니야. 만약 내가 그때 너를 계속 챙겼다면 너는 방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노인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할아버지, 그건 제 잘못이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 15년 만에 싹을 트는 거예요. 태수의 말에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구나, 태수야.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태수는 후배들과 노인을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노인의 집 마당에 테이블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했다. 할아버지, 나오세요. 노인이 나왔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니? 할아버지 생신 축하 파티예요. 생신은 다음 달인데? 미리 축하드리는 거예요. 5명의 청년과 노인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 후 태수가 선물 상자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뭔데? 열어보세요. 노인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 패딩 점퍼가 들어있었다. 이게? 할아버지, 옛날 점퍼 너무 낡으셨잖아요. 이거 입으세요. 노인은 점퍼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민수가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엉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준호도 거들었다. 노인은 5 청년을 한 명 한 명 바라봤다. 모두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내 자랑이야. 노인의 말에 청년들은 벅차올랐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청년들이 돌아간 후 노인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가 도왔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노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특히 태수 말이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됐소. 바람이 불었다. 노인은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6개월이 흘렀다. 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됐고 후배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사장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태수 씨, 다음 달부터 현장 반장으로 일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경력도 짧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됩니다. 태수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반장이 되면 급여도 오르고 책임도 커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노인의 집에 들렀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제가 현장 반장이 됐어요. 노인은 활짝 웃었다. 정말? 축하한다, 태수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아버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노인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잘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지. 그날 저녁 태수는 동네 골목을 걷다가 예전에 자주 가던 포장마차를 발견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태수를 알아봤다. 어머, 태수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소문 들었어요. 일 열심히 한다면서?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기특해라. 예전에는 좀 걱정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 아주머니의 말에 태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박영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러게. 그 어르신 정말 대단하셨어. 옛날에 이 동네 애들 많이 도와주셨잖아. 아주머니도 도움 받으셨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도 그분한테 학원비 받았어.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데 그것도 다 박 할아버지 덕분이지. 태수는 놀랐다. 노인이 도운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분이 도운 애들이 이 동네에 몇 명이나 돼? 근데 정작 찾아뵙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들 잘 되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야. 아주머니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평생 할아버지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넌 착한 아이야. 다음 날 태수는 후배들을 모았다. 우리 박 할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형님. 근데 뭘 할까요?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집 고치는 건 어때? 너무 낡았잖아. 준호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 건설 일 배웠으니까. 그럼 자재비만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 월급 모아서 하자. 얼마나 들까? 5명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2주 후 토요일 아침, 태수 일행은 자재를 가득 싣고 노인의 집을 찾았다. 할아버지, 오늘 집 수리 좀 해드리려고요. 뭐, 안 돼. 그건 너무 큰 일인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세요. 청년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새로 칠하고 문도 교체했다.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 청년들 누구야? 박 할아버지 도와주는 사람들이래. 기특하네. 요즘 젊은이들이 저런 애들도 있구나. 해가 질 무렵 집 수리가 끝났다. 낡았던 집이 깨끗하게 변했다. 노인은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수가 말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온 동네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 집사님, 좋은 젊은이들을 만나셨어요. 교회 집사 한 분이 말했다. 그러게요. 이 아이들이 제 인생의 보람이에요. 노인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태수는 노인과 단둘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사랑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태수의 말에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도와주셨잖아요. 나중에 보답받을 거라는 기대도 없이.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인은 태수를 꼭 안아줬다. 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태수야. 1년이 흘렀다. 태수는 현장 반장으로 인정받았고 후배들도 각자 기술을 익혀 숙련공이 됐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박영수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어느 날 노인을 찾아간 태수는 깜짝 놀랐다. 노인의 얼굴이 누렇게 떴고 기침이 심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아니에요. 이거 감기가 아니에요. 태수는 노인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폐렴이었다. 당장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노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태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머물렀다. 후배들도 교대로 병원을 지켰다. 3일째 되는 날 밤 노인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의사가 급히 불렀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싫어요. 할아버지는 안 돼요. 태수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가 그를 부축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는 안 돼. 이제 겨우 시작인데. 그때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급히 걸어왔다. 50대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태수가 물었다. 저희가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노인의 아들들이었다. 태수가 연락했던 것이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중하십니다. 큰아들은 의사를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다. 작은아들은 태수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할아버지한테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아버지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노인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태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노인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태수. 야. 네, 할아버지. 저예요. 고맙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하실 일이 많아요.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난 충분히 살았어. 안 돼요. 더 사셔야 해요. 태수는 울면서 노인의 손을 꽉 쥐었다. 태수야. 네. 착하게 살아라. 노인의 마지막 당부였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 순간 노인의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시작.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태수와 후배들, 그리고 노인의 아들들은 밖에서 기도했다. 30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다. 노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 후 노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할아버지. 태수가 병실로 달려갔다.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태수. 야. 아직 살아있네.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노인은 태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한 달 후 노인은 퇴원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퇴원하는 날 노인의 큰아들이 태수를 찾았다. 태수 씨,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자주 찾아뵙세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는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태수는 놀랐다. 정말요? 네. 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고용했고요. 잘하셨습니다. 태수 씨도 자주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아들처럼 여기시니까.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네, 그러겠습니다. 2년이 흘렀다. 태수는 건설회사에서 공사팀장으로 승진했다. 후배들도 모두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 박영수 노인은 아들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태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을 찾아뵀다. 어느 봄날 태수는 노인과 공원을 산책했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사회복지 공부를 하려고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회복지? 네.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네. 낮에는 일하고 야간 대학 다니려고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견하구나, 태수야.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노인은 태수의 손을 꽉 쥐었다. 내가 내 자랑이야. 6개월 후 태수는 야간 대학에 입학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다. 태수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태수를 불렀다. 태수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주택 무료 수리 사업인데요. 와, 좋은 일이시네요. 그 사업을 태수 씨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네. 태수 씨가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태수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저소득층 주택 수리 사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수리 대상은 노인 독거 가정이었다. 태수팀은 정성껏 집을 수리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일이 끝나고 태수는 박영수 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오늘 첫 봉사활동 했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제 가슴도 따뜻해지더라고요.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봉사의 기쁨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느껴오신 기쁨이었겠네요. 그렇지. 태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15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웠어요.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씨앗을 나눠주고 싶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태수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태수와 그의 팀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 자리였다. 무대에 오른 태수는 박영수 노인을 관중석에서 발견했다. 노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한 분의 것입니다. 태수는 노인을 가리켰다. 저분은 30년 넘게 이 지역 아이들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조용히. 저도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노인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다. 저는 다짐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평생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행사가 끝나고 태수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창피하셨죠? 아니야. 자랑스러웠어. 제가 할아버지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태수야. 두 사람은 꼭 안아줬다. 5년 후, 태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자신만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씨앗나눔이라는 이름의 단체였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노인 독거 가정 지원, 주거 환경 개선. 태수의 단체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후배들도 모두 단체에 합류했다. 박영수 노인은 89세가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어느 겨울날 태수는 노인을 모시고 옛날 그 골목을 찾았다. 15년 전 노인이 철물점을 하던 그 골목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잊겠니? 제가 처음 할아버지 가게에 들어간 날도 여기였어요. 눈 내리던 날. 그랬지. 두 사람은 옛 철물점 자리 앞에 섰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언젠가 여기에 복지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복지센터? 네.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곳이요. 노인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박영수 복지센터.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씨앗 복지센터로 해라. 씨앗요? 응. 내가 너한테 심어준 씨앗.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심어줄 씨앗. 그 씨앗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거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인의 작은 친절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그 청년이 다시 세상을 바꿔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3년 후 씨앗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태수가 도왔던 사람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박영수 노인.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센터를 둘러봤다. 센터 벽에는 노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마이너스 박영수. 할아버지, 이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착한 어른으로 자랄 거예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태수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할아버지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날 저녁 센터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옆에는 박영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센터에 불이 켜졌다. 따뜻한 빛이 골목을 밝혔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심어지고 있었다.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 나눔의 씨앗.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들이 자라서 또 다른 숲을 이룰 것이었다.